일부 준비를 해주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센터장님은 뭐 사실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꼬맹이 때 저희 쪽에 전략을 담당하셨던, 아니 꼬맹이라고 해서 아기 때 아니고 증권회사에서 아주 이제 신입사원 때 파릇파릇할 때 전략을 담당하신 그때 이제 애널리스트셔서 제가 참 존경해 마지 않는 분입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신 거예요? 예, 아니 뭐 자주 나오면 미천이 다 드러나서 아유, 서너 달에 한 번 정도 뵙는 게 조금 뵈니까 저도 반갑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실 시장은 별로 안 좋잖아요. 네. 사실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로 이제 뭐 체감을 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어느 정도로 느끼고 계신지 그거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저는 한국 주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뭔가 좀 사이클이 과거와 좀 진폭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경기 사이클도 예전엔 굉장히 좋았다 굉장히 나빴다가 이런 사이클의 반복인데, 주식도 예전보다는요. 네. 올라가는 힘이나 떨어지는 힘이나 좀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고점 대비 우리가 지난 7월 초에 3,300 정도 잡으면 우리가 1월 말 저점까지 한 20% 떨어졌습니다. 네. 뭐 이게 뭐 진바닥인지 아닌지 뭐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는데, 과거에는 주식이 한국 시장이 한번 베어마켓으로 가면 코스피가 그냥 속된 말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50%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직전에 경험했던 본격적인 약세장, 물론 이제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약세장을 어떻게 개념 균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많이 떨어지고 또 기간으로도 한 1년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이 뭔가 좀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게 약세장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가 2008년도가 직전의 약세장인데, 그때 뭐 2000에서 940까지 50% 넘게 떨어졌고, 그 직전의 약세장은 뭐 지금으로서는 감이 안 오시겠지만 940에서 460까지 2000년대 초에 떨어진 장이 있었고, 네. IT 버블엔 1000에서 또 한 5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0%씩 떨어졌는데,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주가 지수가 이렇게 한 20% 정도가 거의 저점. 코로나 팬데믹 때 35% 코스피가 밀리긴 했습니다. 뭐 순식간에 1,400까지 밀렸는데, 그때도 조정의 기간은 단 2달이었으니까 그거는 뭐 어하다가 바닥치고 올라왔으니까 약세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근데 좀 이 그 조정의 깊이가 약해진 거는 제 생각에는 이 정책이 다 막아주는 것 같아요. 중앙은행이 막 막아주고 하면서 약세장이 이제 굉장히 마일드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 힘이 약해지는 거니까 투자자들이 두려움을 갖는 것도 맞는데, 이런 흐름이 더 지속이 됐을 때 중앙은행이 어떤 선택을 하냐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위기의 징조들, 버냉키가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흥미롭게 읽은 포인트는 2019년 10월 달에 그 책이 미국에서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거는 작년에 나온 것 같고요. 2019년 10월이면 코로나 이전인데, 그때 버냉키가 걱정이 진짜 많았어요. 그때 버냉키와 그 금융위기 때 오바마 정부에서 그 재무부 장관을 했던 가이트너 뭐 이렇게 세 사람이 쓴 건데, 2008년 금융위기를 모든 정책이 다 동원을 해서 우리가 막았다. 근데 그걸 막는 과정에서 비난도 굉장히 많았다.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왜 사고 친 사람들이 벌 받아야지, 왜 그거 지원해줘서 금융가를 살리느냐라는 반론도 많았고, 월가에서 막 시위하고 그랬었잖아요. 월가 시위도 있었고, 네. 또 공화당 같은 경우는 몇몇 상원 의원들은 한 10년쯤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연준을 해체해야 된다 막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게 하고 양적 완화 같은 걸 하면서 이 자원 배분을 왜곡한다는 시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9년 10월 달에 버냉키 생각은 2008년도에 위기가 이 사람의 생각은 늘 위기는 온다는 거예요. 위기는 오고 그걸 막는 건 중앙은행이고 관료들인데, 우리가 2008년도에 가졌던 많은 무기들이 이제 좀 무력화됐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니까 결국 버냉키가 틀렸어요. 더 강력한. 다 했잖아요. 네. 더 강력한 정책을 해서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나쁘게 보면은 저는 조금 관치 경제인 것 같고 과거에 우리 주식이 50%씩 떨어지고 했던 거는 단지 뭐 경기가 나쁘다 그러면 한 20-30% 떨어지면 됩니다, 주식이. 근데 50%씩 떨어지는 거는 뭔가 심각한 신용 위기가 발생할 때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뭐 시스템 리스크라 그러죠. 누군가 돈을 빌렸다가 금리가 올라가고 그럴 때 돈을 못 갚습니다. 그럼 금융기관이 어려워지고 막 대출해 준 거를 막 걸어들이고 대출 안 해주면 이게 또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시스템 리스크인데 시스템 리스크도 우리가 시장 논리로 보면은 그게 맞는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주식이 많이 떨어지는데 소위 신용 스프레드라 그러죠. 좀 이제 상황이 나빠지려 그러면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기업들의 회사채 금리가 높아지면서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는 게 위기의 징후인데 보통 주식이 한 15% 20% 떨어지면 그게 진성 반응이건 아니면 좀 페이크 일시적인 반응이건 간에 신용 스프레드의 확대가 나타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그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살아난 중견기업들도 몇 개 있다고 봅니다. 놔두면은 몇 년 지나면 굉장히 유동성이 빡빡해질 수 있는 기업인데 코로나가 나다 보니까 큰 기업 날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뭐 그 국책은행에서 지원받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기업의 대체력도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노멀이 아닌가. 결국 뭐 많이 다루셨겠지만 인플레이션이 한없이 지속이 되고 중앙은행의 손발이 꽁꽁 묶인다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 압박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 그러면 한 20% 정도 떨어진 게 이게 뭐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저점 부근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저는 뭐 갖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자원 배분이 시장에서 막 돌아가다가 사고가 나기보다는 뭔가 좀 관리가 되고 나쁘게 보면 관치 경제로 갔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게 좀 덜 빠지지 않을까 이게 좀 너무 기대해서 긴 전망일까요? 그 이제 오늘 사실 타이틀 제목으로 잡아주신 거는 기술주 낙관론 이유는 약세장 이렇게 이제 네. 물음표를 달아주셨는데 조금 초반에 이렇게 결론 부분부터 좀 말씀을 네.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들어보면 약세장은 아니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네. 시장에 대한 프레임은 네. 주식이 소위 반토막 날라면 네. 뭔가 심각한 시스템적 리스크가 있어야 되고 네. 또 그 징후는 또 은행주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떨어지는 건데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도 S&P 500 같은 경우는 2007년 가을이 피크인데 은행주 주가는 이미 2006년도부터 고점을 찍고 막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한국이나 은행주가 심하게 떨어진다는 건 없고 그래서 저는 기술주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쪽인데 이것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붕괴가 되기보다는 좀 비싼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사전에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시장에서 그동안 주도주가 기술주들인데 주도주가 꺾였을 때 시장이 또 멀쩡한 적은 또 별로 없었으니까 네. 뭐 이제 그런 또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분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비싼 주식과 시장 전체가 많이 오른 건 더 많이 떨어지는데 시장 전체가 그 붕괴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결론이 아니죠. 중요한 세부 내용은 이제 뒤에 하실 것 같은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50%씩 하락하지만 지금은 관치금융 이렇게 관치 경제 이런 데서 이제 좀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그렇게 따진다면 50%씩 하락하는 시장은 아닐 것 같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해석을 하면 될까요? 정리를 하면. 전 좀 베어 마켓이 좀 이미 달라진 거 아닌가. 진폭이 좀 낮아졌다. 네. 예. 그렇게 보면 사실
저는 그 얘기만 들어도 약간 안심은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나스닥도 15% 20% 이제 하락했는데 거기서 걱정한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러한 임계치를 깨버리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리스크가 일어났던 모든 반토막이 나는 그런 시장을 몇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정을 안 하고 계신다라는 근데 거죠. 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그 소위 플랫폼 기업들, 게임주들은 반토막 난 주식들이 꽤 됩니다. 그렇죠. 꽤 되는데 비싼 주식들은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우나 이런 것보다는 더 많이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전 주식은 너무 비관론의 편에 서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가지수의 역사가 제일 긴 미국을 보면요. 주가지수가 2년 연속 올해 떨어졌는데 내년도 또 떨어져. 이랬던 게 국면별로 보면 딱 3번밖에 없어요. 그 중앙은행이 막 그 경제에 막 개입하기 시작했던 2차 대전 이후로 보면 딱 2번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 대공황 때가 주식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이후로는 73년, 74년도에 2년 연속 떨어졌어요. 그리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닷컴 버블 붕괴되고 3년 연속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한 해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떨어진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올해 시장이 나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리커버리가 될 수 있는 논리들을 찾는 게 경험적으로 맞았는데, 근데 이제 이례적으로 주식이 많이 떨어졌던 대공황 때 73년, 74년 그리고 2000년부터 2002년 그 직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기술에 대한 아주 큰 낙관론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강세가 올해 1월 초까지가 고점이었거든요. 그럼 미국이 153개월 동안 주식이 아까 말씀드린 뭐 1년 정도 조정받는 것 없이 올랐어요. 이게 미국 증시 120년 역사에서 제일 최장 기간이고 상승률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590%. 이것도 상승률이 최고입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 최근에 미국 시장을 우리가 경험한 거는 미국 증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강세장이었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가장 셌던 강세장이 언제냐 하면 이건 시계를 한 100년 전으로 돌려야 됩니다. 1920년대입니다. 너무 멀리 갔는데요. 네, 근데 그때도 지금과 유사한 거는 기술에 대한 낙관주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전기가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라디오, 또 포드 자동차가 T라고 하는 모델로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굉장히 이제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다라고 하는 낙관론이 있을 때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란 게 우리가 경험합니다마는 그냥 뭐 아주 싼 주식이 오르기도 하지만 사실 아주 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또 많이 빠진 반작용인 경우도 많고요. 막 몇 배씩 오르는 건 사실 기술 낙관론이 있을 때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1920년대가 그랬고요. 그 다음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 최근이 넘버원이고요. 두 번째가 1920년대고 세 번째가 닷컴 버블 때입니다. 90년대. 그때 주식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때도 기술 낙관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시기를 제외하고 주가가 미국이 2년 연속 빠졌던 또 다른 케이스는 73년, 74년인데요. 이때는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은 뭐가 있었나요? 그 1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시기인데 그 이전에 미국 시장을 풍미했던 종목들 중에 니프티 50라고 하는 매력적인 그 니프티 50는 지금의 팡입니다. 그 당시에 그 뭐 IBM이나 아니면은 제록스나 이런 기업이 그때 니프티 50와 관련된 문헌 기록을 보면 미국에서 이런 주식들을 원 디시전 스탁 이렇게 불렸어요. 한 번 의사결정을 내리면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사면 계속 들고 가면 되는 주식일 정도로 낙관론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장주라고 하는 게 매우 뭐 솔깃하고 또 거기서 큰 기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가가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로 기록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면 매우 이례적인 연속 하락이나 뭐 지금도 올해 떨어졌는데 내년에 빠진다 이런 말씀 드리면 그건 알 수가 없죠. 다만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특히 이제 기술주들 우리가 검증하기 힘든 기술주들은 한 번 떨어지게 되면 조정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나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주로 고객들, 투자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 트리거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가 떨어질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건 맞는데, 근데 저는 그게 어느 시점에서 떨어질 거냐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공황 때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70년대 기술주인 니프티 50가 무너질 땐 그때는 미국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중반부에서 기술주가 고점을 치고 무너져 내렸고, 닷컴 버블 때는 90년대 중후반에 미국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는 전 사이클에 걸쳐서 나스닥이 같이 올라갔어요. 금리 고점과 나스닥 고점이 거의 일치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중간에 뭐 일드갭이나 이런 분석의 잣대로 보더라도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투자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 중요하기도 해요. 내 어떤 준거의 틀, 지식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태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주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오른 주식들은 일단 금리에 취약하고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니까 자산을 그쪽으로 뭐 많이 가지고 좀 분산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태도가 좀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센터님께서는 뭐 조정이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일단 조금은 낙관적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 이제 저는 또 이제 제 역할이 또 우리 센터장님의 논리적인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공고히 하려면 또 반대 측면에서 좀 질문을 드리는 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 이제 기술주 얘기를 하셨으니까 나스닥 지수를 그냥 기준으로 보면 1980년대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뭐 진폭은 있었지만 뭐 거의 막 이렇게 로그 지수함수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보는 차트가 1985년부터 뿐이 제공이 안 돼서 그때 나스닥이 245포인트였고 2000년 3월에 고점이 5132포인트였네요. 네네. 20배가 그때도 그렇죠. 올랐네요. 어마어마한 상승. 그래서 계속 올랐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 기간 동안 딱 두 차례 정도 50% 이상이 이제 하락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바로 2000년도 그 IT 버블 이후부터 2000년부터 한 2003년까지인가 해서 5000포인트가 1000포인트까지 5분의 1 토박이 났거든요. 그게 한 번이고 2002년 10월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크게 조정받았던 게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나스닥이 한 3000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터져서 뭐 한 1200, 1300? 1230? 예. 네, 1200. 그래서 크게 보면 그 두 차례 정도가 기술주가 정말 호되게 이건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이 그냥 꺾여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서 이제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시기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이제 저는 채권 시장 금리를 이제 오래 봐왔던 사람이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항상 이런 이 자산시장의 버블과 버블 붕괴는 중앙은행의 과도한 긴축과 과도한 완화가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금리가 오르는 보통의 상승세 정도가 아니라 금리 수준이 과하게 여기서 말하는 과하게라는 거는 뭐 성장의 이상 수준 이런 부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항상 이게 버블 붕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보면은 기준금리가 6.5%까지 갔었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는 5.25%까지 갔었습니다. 뭐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그때도 뭐 한 3% 많아봤자 됐을 거니까 제 기억으로는 기준금리가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이상을 웃돌았던 적이 공교롭게도 그 시기였고 결과적으로 이 자산시장에 아주 호키시한 그런 조정이 아닌 어떤 붕괴를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이 길어서 너무 길어요. 죄송합니다. 정리하고.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긴 좀 힘들다고. 아니요. 근데 저는 그때 결국은 금리가 경제보다 과하게 올랐던 이유는 어딘가에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버블을 잡기 위해서 보통의 긴축이 아니라 과한 긴축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2000년도가 IT 버블 때문에 금리를 6.5까지 올려도 웬만큼에서 경기가 안 잡혔기 때문에 과하게 금리를 올렸던 것 같고 2008년도에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또 버블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보통의 긴축으로는 기술주가 부러지지 않는데 과도한 긴축이 생기면 부러질 수도 있다. 근데 그 과도한 긴축은 이제 어떤 버블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최근 상황은 버블이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 코로나 위기 이후에 돈이 많이 풀렸고 뭐 이게 공급망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인플레이션 자체가 과거하고는 이렇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좀 추세화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사이클에서 또 연준의 긴축이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진행이 돼서 그래서 기술주를 또 부러뜨리는 결과로 진행될 위험성은 없을까? 저는 그거에 대한 좀 걱정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제가 뭐 관치 경제 이렇게 표현을 좀 과하게 했는데 그걸 뭐 원했던 사람,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도 금리가 굉장히 낮았고 지금 저는 연준이 실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동안 연준이 양적 완화라고 제로 금리를 했던 게 이 주식 가진 사람들 부자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의도라기보단 지금 미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GDP 성장률이 연율하로 한 1.6%거든요. 네. 우리가 70년대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라고 하는 굉장히 자본주의에 어두웠던 시기인데 그때도 물가 뺀 실질 성장률이 3.2니까 이게 전후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라 그러면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가 뭐 잘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버블도 제 생각에는 뭐 그때는 또 그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거긴 한데 생각지도 못한 거에서 뭐 생각보다 더 많이 터지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지금은 중앙은행가들이 너무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지금 연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허둥지둥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를 1월 2월에 이제 금융시장의 패닉을 통해서 이제 경험한 건데 이게 구조적으로 그런 거 하기에는 너무 좀 빚이 많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자산시장의 모습은 일본 그 버블 붕괴와 비교하면은 좀 많이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80년대 후반에 일본 주식은 너무 비쌌고요. 일본 집값도 너무 비쌌어요. 근데 자산시장을 제외한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들은 전 좀 일본과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민간이 힘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빚을 내. 그래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50%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자율이 오르면 큰일 나니까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구조적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그래서 이런 식의 자본주의의 모습이 전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주가가 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뒤집어서 말하면 많이 오르지도 못해요. 탈은 안 나지만. 한국이 사실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이고 크게 보면 미국처럼 혁신이 있는 나라는 저금리에서 자산가이 많이 오르고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 금융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들도 영국의 그 FTSE 100 지수가 2007년 고점, 우리는 2007년에 2000이 되면 3000 가 있잖아요. 2007년 고점 넘어선 거기보다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유럽에도 보면 혁신이 있는 나라들 아니면은 뭔가 환율에서 좀 덕을 보는 나라들, 아베노믹스 할 때 일본 주가가 올랐고 또 독일도 자기 실력보다는 유로화가 너무 싸니까 거기 덕분 나라는 주식이 좋았고 상당수의 선진국들은 저는 일본화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일본화의 첫 번째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큰일 나는 과잉부채 구조인 것 같고요. 한국도 한국은행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호키시한 스탠스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처럼 인플레가 안 잡힌 상황에서는 본질적으로 그런 태도가 맞다고 봅니다. 뭐 지금 중앙은행이 자기들 뭐 꼭 약속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국만 보더라도 작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2022년에 금리 올릴 거다라는 건 소수 의견이었는데 자기들도 2023년에 올린다고 하다가 9월부터는 2022년에 9월 금리 인상론이 들어왔다가 12월 FOMC 하니까 6월로 당겨졌고 올해 초에 FOMC 회의록을 해봤더니 이건 3월이야. 뭐 지금은 25bp가 아니라 50bp일 수도 있어 하면 이 기대치는 늘 바뀌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저는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엄한 뭐 애매하게 비둘기 목소리를 내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인플레 기대치를 꺾게 되면 뭐 나중에 그 금리 올리는 걸 천천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도 지금 성장이 둔화가 되잖아요. 근데 투자를 안 한다?
우리나라 GDP의 30%를 투자하는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고요. 정부 재정 지출 계속 쓰고 있고 또 수출은 뭐 기본적으로 좋아요. 그러면 한국이 저성장이 된 건 전부 민간 소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빚을 내다 보니까 못 쓰는 거예요. 내가 집을 샀다? 뭐 제 주변에서도 영끌로 집 산 사람들이 후배들이 있는데 거의 라면만 먹는 것 같아요. 끌려 사니까 물론 이제 주거의 불안을 없앴다라고 하는 건 되게 좋은 인생의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그게 자기 평가액이 늘어나는 거고 미국처럼 올라간 가격을 가지고 뭐 리파이낸싱을 해서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서 팔라 그러면은 팔면 세금 많이 가져가니까 동일한 주거로 못 가니까 이건 그 자산을 계속 끌고 가는 거고 부채를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도 저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좀 민간 소비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앙은행가들도 나중에 금리를 많이 올리는다라고 하는 거는 고부채 경제에서 매우 큰 기회비용을 치러야 되는 거니까 네. 지금 엄하게 인플레 기대 심리를 꺾는 게 나중에 금리를 많이 올릴 걸 적게 올리고 끊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움직여서 지금 우리는 금리 3번 올렸는데 아직까지 양적 완화를 하고 있으니 네. 실기를 해도 많이 실기를 한 것 같고 요 과정에서 이제 금융시장이 막 유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1, 2월에 그거를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저는 많이 못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 사실 조금 제가 봤을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서 조금 다시 저도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센터장님 말씀은 결국은 뭐 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뭐 가계 부채든 뭐 국가의 부채든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리를 과하게 올리면 경기가 결국 못 버틸 것이니 중앙은행이 굳이 그렇게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거꾸로 네. 앞서서 얘기했던 2000년도의 IT 버블의 붕괴와 네. 2008년도의 그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는 금리를 그렇게 올리면 안 되는데 연준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 버블 붕괴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금리를 제가 질문해서 죄송한데 네네. 올리지 않았어야 될 당위성은 어떤 거였을까요? 아, 제 말씀은 올리지 않았어야가 아니라 네. 필요 이상으로 올렸다는 거죠. 네. 참 그걸 알 수가 없죠. 네. 예. 근데 왜냐하면 그 제가 이제 저의 기준은 기준금리의 수준과 성장의 수준이 대충 약간 BEP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2000년대 초반에 6.5%는 이거는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금리였다고 생각하고요. 2008년도 5.25% 기준금리도 역시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센터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그때도 그렇게 금리를 올렸으면 안 됐는데. 그렇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버블이 맞아요, 붕괴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되는 거는 혹시나 이번 사이클에서도 지금 센터장님 말씀처럼 금리를 그렇게 올리면 안 되는데 연준이 어떤 그 자신이 통제력을 잃어서 금리를 불가피하게 경기 여건과 무관하게 올려야 될 리스크가 있지 않냐. 이게 결국 그게 물가 부분을 우리가 좀 너무 그럴 수 있죠. 예. 그 비슷한 말을 파월이 했었어요. 네, 얼마 네, 전에 했던 얘기가 2018년도에도 금융시장이 하반기에 좀 안 좋았어요. 네.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수익이 3% 넘어갔고 그때 그 기준금리가 2.5%가 예, 2.5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파월이 했던 말이 야 이건 모른다. 이게 어떻게 반응하니 어떻게 인기치가 될지 이걸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베이비 스텝으로 하는데 그 당시에는 2.5% 가고 10년짜리가 3% 넘어가니 뭔가 이게 부작용이 나타나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이게 저는 투자나 중앙은행가들의 행동도 공학이 아니라고 봐요. 하다 보면 사고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린 그걸 본질적으로 알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술주의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도 이게 심하게 부러질 거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자산을 넣었을 때 조금이라도 데미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좀 이거는 분산하는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공학으로 얼마 떨어진다는 본질적으로 저는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이제 2018년도에 12월까지 금리를 올렸죠.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파월이 말한 2.5%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6월부터 금리를 또 낮췄어요. 네네. 바로 뭐 보험용 금리나 금리를 낮춰서 그래서 저는 1월 FOMC 끝나고 연준의 성명서를 보면 님불이란 단어가 나와요. 내가 민첩하게. 민첩하게는 우리가 받아들인 거냐 이 사람들이
50bp라도 올릴 수 있구나라는 뜻도 분명히 있지만 뭐 바뀌면 또 반대로 또 하는 거 아니야? 뭐 금방 또 내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유동적인 상황으로 저는 해석은 했었는데 예, 그 말씀은 좀 맞다고 봐요.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네. 하다가 터질 수 있는데 그 인계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죄송해요. 오늘 아닙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예. 상황이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예. 취약한 자산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별일이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은 한번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굉장히 데미지를 크게 입을 수 있으니까 네. 조금 우리는 분산을 해야 된다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요 말씀만 드리고 이제 저는 말을 좀 줄일 건데 네. 2018년도에는 원래 기준금리가 2.5가 아니라 사실은 거의 한 3% 정도까지 이제 연준에서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대놓고 통화 정책에 개입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오히려 못 올리게 만들고 네. 거꾸로 이제 그 인슈런스 컷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네. 보험용 금리나 형태로 이제 내서 사실은 그때 만약에 금리가 더 올라갔으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었을 건데 다행스럽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을 잘했는지 어땠는지 금리 인상세가 꺾이고 인하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좀 금융시장도 그렇고 경제도 편안하게 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자꾸 걱정되는 게 그 당시에는 물가가 높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네. 근데 지금 미국의 물가는 7%대면 1970년대의 오일 쇼크 이후에 거의 30년 내, 40년 내 최고치이기 때문에 과연 누군가 나서가지고 너 지금 금리 더 올리면 안 돼. 낮춰야 돼. 이렇게 대통령이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연준 스스로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몇십 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플레에 대해서 연준이 좀 통제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져서 이번에도 마치 이렇게 경제 이상으로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을 우리가 조금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건 제 생각에는 네. 하나의 가능성으로 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되게 아주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거에 맞춘 저는 포트폴리오 가져가는 것도 공감을 하고요. 네네. 다만 아무튼 코로나 이후로 빚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신중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자꾸 저는 이제 박사님의 질문이나 이런 거에서 느낀 게 연준이 실기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것 같았거든요. 이미 실기를 좀 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미 실기를 허둥지둥 되면서 예. 그러면 뭐 사실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 연준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갈 것 같다라는 뭐 지금 뭐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상반기 정도면 끝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중론인데 상반기 이후부터는 조금씩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시장의 중론인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비 7.5% 올랐는데요. 이 물가 상승에 가장 많은 걸 설명하는 게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네. 물가 오른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한 물가 오른 거의 13% 정도는 중고차 가격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미국 네. 소비자 물가 지수 구성하는 게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바스켓이. 그중에 2개가 절반 정도를 설명하는데 그럼 전 연준 입장에서도 답답할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떻게 기름이 어떻게 생산하는 건 내가 뭐 오펙을 결정할 수도 없고 연준이 기름을 캘 수도 예. 없고 뭐 그리고 또 그 중고차 가격 올라가는 거는 이건 완성차 업체의 공급 난과 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 완성차 업체는 지금처럼 공급 쇼티지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뭐 30-40% 가격을 막 올릴 수는 없지만 중고차 시장은 훨씬 더 덜 표준적이고 개별적으로 거래가 되니까 그게 뭐 YY로 40%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급난은 저는 에너지를 제외한 중고차나 이런 거는 좀 오미크론과 확실히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치명률은 낮지만 얼마 전에 영국 다녀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쓰레기 수거가 안 된대요. 사람이 가져갈 없어서. 사람이 없구나.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아주 심각하진 않지만 걸리면 쉬어야 되잖아요. 몇만 명씩 나오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공급난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고차류의 소위 그 공급 병목, 공급난으로 인한 거는 오미크론이 좀 완화가 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데서는 어쨌든 이게 집단 면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처럼 오미크론이 치사율은 낮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된다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이 될 일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인데 최근에 우리가 유가가 굉장히 낮은 유가, 우리 그 팬데믹 때는 마이너스 유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봤는데 어쨌든 원유 시장의 공급을 가장 결정적으로 그 최근 10년 동안 결정했던 거는 뭐 오펙 이런 거 아니고 사실 쉐일인데요. 미국인데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2019년 대비해서 한 82% 정도 수준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이 늘어나는 게 뭐 경제학의 상식이고 또 쉐일 같은 경우는 비교적 땅에 구멍 뚫고 기름 빼내는 게 그 단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전 이게 결국 정치적 선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화석연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거 뭐 안 하겠다라는 게 선택인데 이렇게 인플레가 되는데 계속 그렇게 비싸게 고상하게 살 건지 아니면 그냥 일단 불 끄고 보자라고 할 건지 이런 선택의 옵션들이 저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구조적으로는 미국의 임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야, 이게 진짜 인플레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일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임금의 통계 이거는 시간당 단위 임금이에요. 시간당 평균 임금인데 미국에서 고용의 데이터를 보면 그 저학력층의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많이 퇴출이 됐어요. 뭐 지금 미국이 대사직 시대라는 거 아닙니까? 뭐 주식에서 돈 벌어서 은퇴했다는 해석도 있고 많은데 근데 어쨌든 고용 보면은 대졸 학위를 안 가진 분들이 많이 은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금이 올라가는 게 정말 그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전반적인 구매력이 높아지는 건지 아니면 평균에서 저임 노동자들이 빠져서 올라가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나타났던 큰 흐름 코로나 이전까지 보면 미국은 실업률이 떨어지는데 경제활동 참가율도 계속 낮아지고 임금도 안 올라가고 이건 저는 기술의 진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사람을 안 필요로 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온 게 더 큰 흐름이 아닌가 그런 거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인플레이션이 공급 측면이 공급 병력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시간 가면서 더 나빠지기보다는 완화가 될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임금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진성 인플레이션은 지금 같은 시대에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지만 기본소득 이런 거 주장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유력 후보가 아니더라도 이번 대선에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 붙인 군소정당 후보가 출마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미국 대선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던 민주당 후보가 있었죠. 대만계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이 높아지는 게 코로나 이전까지 한 10년 지속이 됐던 흐름이 어떻게 보면 디플레를 지향하는 흐름이었거든요. 네. 그게 주된 흐름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새로운 흐름이 더 시작됐는지라고 보면 저는 앞서 흐름이 조금 더 주된 흐름이 아닐까라는 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잘 안 오르고 뭐 이런 현상들, 물가가 많이 안 오르고. 그럼 제가 듣기로는 이제 몇몇 가지의 인플레이션 요인이 있는데 공급적인 측면은 이제 수급 논리에 의해서 풀어질 거고 유가나 이런 것들 가격 올라가면 뭐 사실 환경 문제 이런 거 있지만 다시 공급이 늘어나면서 떨어질 거고 지금 고용과 관련돼서 임금이 올라가는 거는 기존과는 조금 다른 패턴.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이 조금 사라지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좀 과거한 평균에 물론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것이 우리가 70년대 경험했던 것처럼 아주 강한 노동조합이 있고 임금 상승이 또 물가를 끌어올리고 또 임금 올라가는 이런 식의 순환고리를 만들 정도로 강력한가 보면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죄송한 질문이긴 한데 아니 괜찮습니다. 하지 마요. 죄송하지 말고 하지 마. 저희는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언제 꺾일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연준이 올해 7번 올린다, 몇 번 올린다. 그럼 제가 아까 조금 걱정스러웠던 거는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과거에 어느 임계치까지 올려야 되는데 더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게 뻥 터진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부채가 훨씬 더 많은데 이게 임계치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연준이 그거보다 더 올려버린다. 그러면 더 큰 폭발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실물 경제에서 나타나는 폭발들은 뭐 제가 앞서서 코로나 팬데믹 때 한국의 중견기업 몇 곳은 가만 놔두면 어려운 기업들도 그냥 무차별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부 살아남아서 지금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지 않는 네. 이런 현상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물 쪽은 저는 그거를 감내할 용기를 지닌 정치인과 중앙은행 같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금융시장 쪽에서는 굉장히 큰 교란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사실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롱텀으로 보면 사실 뭐 일봉으로 보면 많이 떨어졌지만 월봉이나 이런 걸로 보면 아직도 높은 그런 수준인 거거든요. 네. 또 이제 불평등의 문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유력 후보들이 막 유튜브에 나오고 한 게 이게 주식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2019년 말에는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주식 투자 인구가 613만 명이었대요. 근데 1년 지나서 2020년에는 913만 명이 됐고요. 네. 올해 작년 말은 발표가 안 됐는데 요즘은 이제 개인 투자가들 자금이 작년 4분기부터 뜸한데 작년이 재작년만큼 들어왔거든요. 한 1,100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주식의 이해관계가 노출된 국민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주식 가능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우리 경제활동 인구가 3,700만인데 우리 증권회사 다닌 제 입장에서 보면 온 국민이 다 주식하는 것 같은데 어른들 중에서도 3,700만 중에서 1,100만 명 하는 거니까 그런 거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이 실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리스크라는 건 실물의 문제인데 네. 많이 오른 자산 가격이 오히려 발작을 일으킬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산 가격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이게 또 혹시 뭐 실물적으로 또 다른 부정적인 피드백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실물보다는 투자자들이 조금 금리가 올라가고 했을 때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참 그게 그런 그 주도했던 섹터가 빠지면 사실 다 같이 빠지는 게 맞긴 한데 우리가 직전에 경험했던 2008년도의 경우는 시스템 리스크가 생겼어요. 네. 미국의 은행들이 망하니까 이건 경제도 타격을 받고 모든 자산 같이 떨어졌는데 닷컴 버블 때는 시스템적 리스크가 없었어요. 그냥 주주들만 손해보고 끝났어요. 그랬을 때는 이 90년대도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가 강세였는데 나스닥의 고점은 2000년 3월이었어요. 근데 다우지수의 고점은 2000년 8월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 리스크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도주가 꺾이더라도 뭔가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들은 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술주가 뭐 얼마나 빠질지 이런 거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라고 하는 게 공학이 아니라 일종의 태도인 것 같아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비싼 거 안 쫓아가고. 근데 본질적으로 성장주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네. 잘 검증이 안 됐으니까 사람이 모르는 게 많으니까. 또 성장주 투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가 빠진 밸류에이션이 싸지거든요. 그렇죠. 멀티플이 40배짜리가 지금 10배, 15배가 되면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경험적으로는 아니에요. 성장주는 뭔가 그로스가 나올 때 혹은 그로스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돼요. 근데 그게 꺾이면은 주가가 잘 안 돼요. 그것은 과거에 우리나라 화장품 주식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개념형 성장주, 이를테면 한국의 상장수 바이오 업체들 이런 좀 그냥 믿는 거예요. 숫자도 없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부침이 심하고 우리가 그 미국에 있는 그 기업들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신 미국의 기술주들이 닷컴 버블과 다르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닷컴 버블 때는 그냥 비즈니스 모델이 괜찮은 게 돈도 못 버는데 매출도 발생하지 않는데 시가총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뭔가 돈을 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종목들이 순수하게 개념만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만으로 주가가 형성된 종목들보다는 괜찮게 돈을 버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도 그로스가 꺾이면 그때는 성장주의 프리미엄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은 싸니까 사는 것보다 내가 성장주를 산다 그러면 아예 더 싼 가치주를 사든가 아니면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종목을 비싼 주식을 사는 게 경험적으로는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초창기에 이런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술주에 대한 정의 지금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애플은 기술주인가요? 애플은 좀 중간 정도 기술주라기보다는 제 네네. 생각에는 성장주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 성장주, 미래에 대한 꿈, 네.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한 해, 두 해 정도의 이익으로 주가를 설명하기 힘든 그 기술주라기보다는 성장주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도 지금 PER이 20배가 넘어가긴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15배, 16배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도 애플 같은 걸 사는데 좀 거부감이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주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기술주라기보다는 성장주 비싼 주식들, 예, 비싼 주식들. 대로. 예. 네. 그러니까 뭐 주가는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돈을 벌지는 못하는 네. 그런 네. 기업들. 버는 돈으로 주가가 설명이 좀 설명이 안 안 되는 되는. 그런 주식들은. 근데 이제 한국도 알게 모르게 반토막난 주식들이 꽤 나왔어요. 네네네. 그러면 뭐 그건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래야 되는 건데 추가로 매수하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식이 뭔가 그로스에 대한 기대를 살릴 수 있는 트리거나 나의 판단이 있다 그러면 그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꺾였을 때는 빠졌으니까 산다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 좋은 선택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금리도 올리고 또 언젠가는 양적 긴축이라는 것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유동성의 힘이 모든 걸 다 끌어올렸던 시기하고 지금은 이제 약간 수조에 물이 빠지면서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시기에는 성장주에서도 이렇게 뭔가 옥석이 갈라질 그럼요. 수밖에 없을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도 뭐 어떤 게 기술주냐, 어떤 게 성장주냐, 약간 뭐 애매모호해요. 가치주냐 이게 네. 되게 네, 좀 애매한 것 네, 같은데 네. 단순히 퍼가 높다고 해서 이거를 다 성장주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이제 네. 센터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제 한동안 코로나 위기 이후에는 정말로 꿈에 부풀어서 모든 주식들이 막 올라갔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나도 네. 성장주야, 네. 나도 뭐 기술주야, 뭐 이러면서 올라갔던 게 있었을 텐데 그 뒤로는 이제 좀 옥석이 갈라질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어떤 거를 기준으로 좀 선별을 하면 좋을지 좀 힌트를 줄 수 일률적 있을까요? 기준을 참 말하기는 힘든데 네. 근데 이 그 제약주들 같은 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임상 들어가기 전에 주식이 많이 올라요. 네네네. 사실 그건 임상에 대한 기대거든요. 근데 임상이라고 하는 건 냉정한 객관적으로 확률이 낮은 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 주식이 그때부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쿠팡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것이 상장되기 전에 이런 기대가 있을 때는 상장 초에 많이 올랐다가 또 냉정한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결국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판단일 수 있는데 뭔가 본격적으로 경쟁이나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아는 투자의 현인과 재밌는 얘기는 테슬라가 1000만 대를 판다. 네. 그럼 인류의 자동차 그 구매 대수는 유효하기 때문에 1000만 대를 판다 그러면 아마 도요다도 막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지금 테슬라도 오히려 지금 정도의 침투율이 적을 때가 주식 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멀티플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세상이 그렇게 좋은 거라 그러면 누군가 같이 경쟁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게 저는 OTT 같아요. 뭐 지금 아마존도 하고 네. 쿠팡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있는 그 컨텐츠 가지고 안 되니까 자꾸 뭐 만들어야 되잖아요. 오징어 게임도 네. 오리지널 만드니까 돈이 계속 빠져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투자자 입장에선 그 비즈니스의 어떤 경쟁의 정도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뭐 그 쿠팡류의 비즈니스들은 이제 오프라인 회사들도 막 하는 거고 그러면은 뭐 그건 꼭 쿠팡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류의 신기업들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상장료는 할 수 있는데 이 회사들은 이제 그 주주들도 신경 쓰고 해야 되는데 이제 언택트라고 하는 큰 장이 열렸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살아남으려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쟁의 구도나 이런 것들 좀 막연한 이야기지만 좀 치열해지는 기업들은 조금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게 주고 그 회사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네, 해자. 해자. 해자가 있는 기업들.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는. 네. 예를 들어 코카콜라 같은 회사. 코카콜라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콜라는 누구나 까만 설탕물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그 브랜드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이 살아남는다. 좀 뻔한 좀 뭐 그 다시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네. 저는 투자가 지식이기는 태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장주에 대해서 한번 정말 꼼꼼하게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건 삐끗하면 정말 더 많이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돈 버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똑똑한 사람들도 있는데 똑똑한 분들은 한 번 돈 벌면 지속적으로 버는 굉장히 프로젝션이 심한 것 같고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 훌륭한 투자자는 이 지식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태도가 사실 뻔한 얘기거든요. 네. 그게 뭐 새로운 얘기가 뭐 있어. 근데 우리가 잘 못 지키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좀 비싼 주식들은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까지 정말 비싼 애들이 계속 비싼 네. 애들이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사실 가치 투자자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우리가 흔히 주식할 때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는 저평가된 걸 사라 이런 걸 계속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평가된 걸 사면 바보 되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시장이 조금 바뀌는 이제 원래 이제 모범생 그런 모범생의 태도를 가지고 시장을 대하자 저는 그런 네. 이야기를 좀 들렸거든요. 네. 시장의 흐름이 약간 좀 변하고 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이 먼저 꺾이고 다우가 좀 나중에 꺾였던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았던 IT 버블 직후의 사례들을 한번 좀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센터장님 안 보내드리고 계속 질문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가셔야 돼가지고 예, 또 네. 저희가 다음 순서도 있으니까 이게 자주 안 아니, 나오시니까 제가 이렇게 질척질척 계속 잡는 거잖아요. 마지막 질문을 또? 예, 마지막.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의 내용에 정리를 되실 것 같은데 그냥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건 그걸 것 같아요. 지금 연초부터 한참 두들겨 맞다가 지금 사실 오늘 조금 반등했잖아요. 이거 바닥을 본 건가? 아니면 이거 올라오는 거 여전히 조심하고 조금 줄여야 되나? 혹시 정말 어려운 질문인가 압니다만 사실 투자자가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올라왔을 때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바닥으로 생각하고 조금씩 담아야 되는지. 바닥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좀 인플레이션이나 네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이런 것들이 아직은 뭐 그 정점을 지났다는 신호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 레벨이면 한 시간을 길게 보면 일시적으로 하회했더라도 리커버리는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믿음은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면서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좀 다중 바닥형 모습 아닐까 그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게 또 오늘 난처한 긴 시간 질문에 동안, 답변해 주시고 난처한 질문도 다 받아주시고 아주 뭐 이 투자에 대한 태도 이걸 좀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집에 가서 1990년대 공부를 좀 다시 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는 이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